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축구토토 승무패 전문 분석팀 S버프입니다. 축구토토 승무패 25회차는 J리그 6경기하고 MLS 8경기인데요 지난 24회차 2월 됐죠. 2월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2월 회차, 오랜만에 찾아온 2월 회차입니다. 14경기 분석 및 최종픽 공유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J리그 빗셀고베와 요코하마 FC의 경기인데요. 홈팀 빗셀고베 최근 리그 3경기 연속 무패 상승세예요. 수비력이 안정된 상황이고 이니에스타가 다시 합류하면서 빠른 공수 전환이 굉장히 좋죠. 최근 미드필드를 다이아몬드 형태의 4-4-2로 운영하고 있어요. 이니에스타를 투톱 바로 밑에 공격형으로 놓으면서 아주 이니에스타의 장점을 10분 활용하고 있죠. 지난 후쿠오카전에서는 후라시의 헤딩골 그리고 이니에스타의 페널티킥골로 2대1로 승리했습니다. 오른쪽 측면 수비수 사카이가 적극적인 오버래핑으로 후라시의 선제골을 크로스해서 어시스트 했고, 또 후반에도 또 날카로운 크로스 시도하면서 그게 상대 수비 팔에 맞으면서 페널티킥을 얻어냈죠. 후라시는 리그 6경기 만에 다시 득점포를 가동했는데요. 중앙 수비수 토마스의 벨기에 국가대표팀 차출로 고바야시가 대체해서 나오고 있는데 토마스에 비해서는 무게감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6경기 만에 득점포 다시 가동한 후루아시 그리고 더글라스 이 빅앤스몰 조합이 높이와 스피드 아주 뛰어난 공격진이죠. 원정팀 요코FC입니다. A매치 휴식기 동안에 수비 조직을 가다듬었다고 하는데 최근 3경기 연속 2실점 패배하다가 지난 도쿄전에서는 위협적인 상대 브라질 3톱 상대로 1실점으로 잘 막아냈어요. 측면 수비수 타케다를 왼쪽 센터백으로 배치하면서 공격적 3백 전술로 나왔는데요. 이 타케타 이 선수가 원래 공격 성향이 있던 선수다 보니까 공을 인터셉트 하면은 바로 자기가 직접 공격 전개를 하기도 하고 중거리 슈팅 능력도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 박스 앞까지 가가지고 그냥 자기가 막 슈터 때리고 그래요. 최근 리그 3경기 연속 무득점 패배로 공격진의 분발이 좀 필요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렇게 좀 공격적인 3백으로 전술을 변화한 것 같습니다. 최전방에서 클레버가 서서히 1부 리그에 적응하고 있긴 한데 5월 22일 가와사키전, 26일 후쿠오카전, 지난 16일 반아우레전 FA컵이죠. 서서히 골 감각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도쿄전에서도 최전방에서 제공권을 앞세워가지고 좀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요코하마 FC가 도쿄한테 패하긴 했는데 후반 들어서 보여줬던 공격적인 모습은 굉장히 날카로웠어요. 비세고베는 최근 전체적인 팀 밸런스가 안정되면서 서서히 경기력이 좀 완성되고 있죠. 이니에스타 합류 후에 확실히 한층 더 빨라진 패스 플레이로 빠른 공수 전환 보여줍니다. 최전방에서 후라시의 마무리 능력도 굉장히 뛰어나죠. 반면 최하위 요코FC는 A매치 휴식기 후 공격적인 3백을 들고 나왔는데 비록 연패 탈출은 실패했지만 그래도 확실히 이전보단 나아진 경기력이었죠. 요코FC가 전술 변화를 통해 반등의 기회를 노리고 있는데 근데 이번 상대가 빗셀 고베잖아요. 고베 상대로 고베의 홈에서 이변을 일으키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 경기는 고베의 승 예상합니다. 두 번째는 센다이와 시미지 경기인데요. 먼저 홈팀 센다이 확실히 달라진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무기력하게 무너지던 그런 모습이 최근 좀 끈질기게 버텨내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리그에서는 지금 최근 4경기에서 2승 2무죠. 특히 모레알처럼 무너졌던 수비 조직력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어요. 최근 4경기에서 3실점. 굉장히 이 앞선 리그 초반에 비해서는 굉장히 안정된 상황이에요. 이 기간 동안에 최전방에서 니시무라도 2골을 터트리면서 이 팀이 상승세에 보탬이 되고 있죠. 이 니시무라가 2018 시즌에 11골 터트리는 활약을 한 다음에 러시아, 포르투갈 해외 진출을 시도했다가 실패하고 지금 지난해 다시 복귀해서 뛰고 있는 상황이죠. 가시마 상대로 후반 추가 시간까지 끈질기게 1대0으로 버텨내면서 또 한 번 승리를 거둔했는데 마지막 코너킥 상황에서 스토지시키 골키퍼가 판단 미스로 상대 크로스를 그대로 골로 실점하고 말았죠. 나고야나 가시마 이런 강팀 상대로도 끝까지 버텨내는 그런 끈질긴 모습 최근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정팀 시미즈입니다. 지난 시즌 리그 17위 초라한 성적, 아주 시미즈답지 않은 성적이었죠. 감독을 경질한 후에 세레소를 안정적으로 이끌었던 로티나 감독을 부임했어요. 근데 올 시즌 역시 크게 달라지지 않고 특히 저조한 공격력으로 하위권에 머물고 있죠. 수비형 미드필더인 타케우치 그리고 센터백 하라 그런 주축 선수들이 부상으로 전체적인 팀 밸런스가 흔들렸지만 최근 이 선수들이 모두 부상에서 복귀를 했죠. 다만 지난 시즌 가시와의 컵대회 플레이오프 2차전에서 주전 센터백 스즈키가 부상으로 교체 아웃됐어요. 이 경기에서. 지금 부상 경과가 어느 정도인지는 지금 발표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스즈키가 나오지 못하게 되면 좀 수비 쪽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최전방에서 티아고가 최근 컵대회 포함해서 5경기에서 3골을 몰아치면서 골 감각이 회복된 모습입니다. 이거 16경기에서 6골 기록 중이죠. 뭐 지난 시즌 포르투갈 리그에서 9경기에 7골, 뭐 굉장히 뛰어난 활약을 보이다가 지금 시미즈로 바로 합류한 거예요. 뭐 이 선수 스피드가 아주 뛰어나고 공간을 향한 침투가 돋보이는 상황입니다.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두 팀의 맞대결인데 최근 분위기는 샌다이가 크게 앞서고 있죠. 샌다이가 최근 리그 4경기에서 2승 2무로 버텨내는 힘을 보여주고 있고 경기력이 크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수비력도 여전히 흔들리지만 이 몸을 던지는 투혼으로 버텨내는 모습이 있어요. 반면 시미즈는 부상자들이 복귀하자 또 다른 부상자가 발생하는 뭐 예상치 못했던 악재 때문에 고전하고 있어요. 최근 기세상 샌다이가 우세한 경기를 펼치겠지만 그 브라질 공격수 티아고의 골 감각이 올라온 시미즈의 반격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이 경기 승패가 갈릴 것 같습니다. 샌다이의 승패 예상합니다. 세 번째 경기는 가시와와 우라와의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 가시와. 올 시즌 수비 조직이 흔들리며 고전하고 있는 가시와죠. 3백, 4백, 5백 뭐 다양한 수비 전술을 시도하지만 좀처럼 승리를 가져오지 못해요. 최근 리그 7경기에서 1무 6패 부진입니다. 지난 라운드 히로시마 상대로 다시 포백으로 나섰지만 상대에게 밀리면서 굉장히 고전했어요. 후반 들어서 3-4-1-2로 좀 변화를 가져가긴 했는데 그래도 경기를 뒤집긴 힘들었죠. 히로시마에게 25개의 슈팅을 허용할 정도로 밀렸는데 그날 리그 데뷔전을 치렀던 그 사사키 골키퍼의 선박쇼가 아니었다면 아마 대량 실점했을 거예요. 팀 내 최다 득점자 고야도 최근 2달 동안 침묵하고 있고 브라질에서 영입한 최전방 로드리고도 이 리그 8경기 출전했는데 무득점의 부진이에요. 그나마 위안이 있다면 사사키 골키퍼가 이 김승규 골키퍼의 A매치 차출 여파로 데뷔전을 치렀는데 굉장히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였어요. 앞으로 주전 경쟁이 좀 치열해질 것 같습니다. 원정팀 우라와입니다. 그 윤카 영입 후 확실한 골게터를 장착하면서 공격력이 살아났죠. 근데 수비력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경기 내용보다 승수를 많이 못 챙기고 있죠. 지난 라운드 쇼난과의 홈경기에서도 윤카이 멀티골로 앞서갔는데 수비가 무너지면서 2-3으로 역전패했죠. 윤카는 확실히 J리그 탑 클래스 이상의 그런 공격수입니다. 그 문제 혼전 상황에서 흐르는 공을 침착하게 선제골 넣고 이때도 자기가 그 딱 감각적인 힐패스로 흘러줬던 공이에요. 그 다음에 또 단독 드리블 돌파에서 또 환상적인 칩샷 지금 2경기 연속 칩샷 골이에요. 해체트릭 기회도 있었지만 뭐 아쉽게 골대를 강타하고 상대 골키퍼 선방에 막히긴 했어요. 상당히 강한 전방 압박에 의한 패스 미스로 실점하고 또 골키퍼의 판단 미스로 실점하면서 안 줘도 될 실점하면서 또 경기를 놓쳤습니다. 우라와는 19개의 슈팅, 8개의 유효슛을 퍼붓고도 2골에 그쳤는데 쇼나는 5개의 슈팅, 단 3개의 유효슛으로 3골을 얻어낸 그런 경기였죠. 수비 밸런스가 붕괴하며 좀처럼 승리를 챙기지 못하는 가시와죠. 수비 전술을 다양하게 시도하고 있지만 좀처럼 밸런스가 잡히지 않아요. 어려운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라와는 윤카 합류 후 확실히 공격적인 모습이 돋보여요. 윤카는 뭐 J리그 역대급 외국인 선수로 기록될 정도로 활약하고 있죠. 다만 수비 진영에서의 실수에 의한 실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윤카의 존재감으로 뭐 오쿠보, 코이즈미 이런 미드필더 자원들도 공격 진영에서 활약이 좋아지고 있는 우라와입니다. 가시와 원정에서 뭐 어렵지 않게 승리할 것이에요. 가시와의 수비력으로 윤카를 앞세운 우라와의 공격을 막아내기 힘들어 보입니다. 가시와의 패 예상합니다. 네 번째 경기는 요코하마 마리노스와 그 사간도스 경기인데요. 먼저 홈팀 요코하마. 올 시즌 그 막강한 공격력이에요. 지금 32골, 가와사키에서 최다 득점 2위죠. 선두골을 달리고 있죠. 컵대회 플레이오프에서 탈락하긴 했는데 뭐 팀의 주전 공격수 오나이와 마에다 이 두 선수가 대표 차출로 경기에 나설 수가 없었죠. 그 와나타베, 이와타 이 더블 볼란치 안정적인 경기 운영 바탕으로 3톱 공격진, 그 다음에 공격형 미드필더 주니어의 공격 전개가 굉장히 매섭고 완성적이에요. 특히 나이지리아계 일본인 그 오나이우는 압도적인 신체 능력으로 자기가 1부 리그에서 기록하고 있는 최다골 기록과 벌써 타이예요. 2019 시즌에 10골을 기록했었는데 아마 올 시즌에는 이 기록을 넘어설 것 같습니다. 마이다 역시 전방에서 영리한 움직임으로 수비 뒷공간 파고들며 골 찬스를 잘 잡아내죠. 주니어르는 브라질 특유의 개인기에 또 확실한 프리킥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엘베르, 레오 이런 브라질 공격수들의 수준도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원정팀 사간도스입니다. 사간도스는 J리그에서 가장 수비를 잘하는 팀이죠. 수비 숫자를 많이 두는 것이 아닌 그 나카노, 에두아르도, 황석호 이 3백 수비 조직의 호흡이 굉장히 좋습니다. 수비형 미드필더 마초카의 수비력도 아주 뛰어나죠. 그 요코하마 마리노스에서 임대온 박일규 골키퍼의 활약도 아주 빛나고 있어요. 18경기에 정경기 출전해서 단 8실점만 허용하고 있죠.
공격 역시 야마시타가 8골을 터뜨리면서 최전방에서 확실하게 마무리 능력 보여줍니다. 전체적으로 선수들이 많이 뛰면서 활동량으로 상대를 압박하는 스타일이죠. J리그 전체 팀 평균 주행거리가 가장 많은 팀이 바로 이 사간도스예요. 최근 리그에서 득점력이 좀 주춤하면서 무승부가 늘어나고 있긴 한데 전체적인 팀 밸런스가 흐트러지진 않았습니다. 창과 방패의 맞대결이죠. 요코하마 마리노스의 공격력이 아주 매서워요. 대표에 차출됐던 두 선수가 복귀했어요. 특히 이 오나이우 선수 월드컵 예선 키르기스탄전에서 해트트릭 기록하면서 자신감까지 아주 상승해 있죠. 방패 사간도스는 3백 조직과 골키퍼가 건재하죠. 뒷문이 아주 든든해요. 최근 리그에서 득점력이 좀 주춤하긴 한데 야마시타가 언제든지 터뜨릴 수 있는 공격력이 있죠. 다만 도스의 수비 조직이 좋다 하더라도 요코마리의 그 투톱을 막아내기에는 벅차수가 있습니다. 요코하마가 우세하겠지만 도스의 강한 압박 및 수비로 이 경기 무승부 가능성도 크죠. 요코하마의 승무 예상합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도쿠시마 FC 도쿄의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 도쿠시마 승격팀이에요. 근데 시즌 초반에 선전하면서 중위권에 올라 기대를 좀 모았는데 경기 수가 많아지면서 서서히 하향세죠. 최근 리그 10경기에서 단 1승밖에 없어요. 1승 3무 6패 부진입니다. 순위도 어느덧 14위까지 내려앉았어요. 미드필드 플레이에서 허점을 보이면서 상대의 압박에 탈압박하지 못하고 고전하는 경기들이 많습니다. 경기 운영에서 밀리다 보니 공격력도 약해졌어요. 최근 리그 5경기에서 4득점이 그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격리로 인해서 보에토스 감독의 팀 합류가 좀 늦어져가지고 시즌을 치르면서 좀 새로운 감독 체제로 서서히 맞춰가는 중이죠. 컵대회 조기 탈락으로 휴식기 동안 체력 안배를 했고 이 경기 이 중에 FA컵 한 경기 치르면서 경기 감각을 조율을 했죠. 원정팀 FC 도쿄입니다. 최근 컵대회 포함해서 2연승 상승세죠. 리그에서도 3승 1무 1패인데 근데 최근에는 시미즈하고 히로시마 상대로 1무 1패 부진이에요. 그래서 요코하마 FC를 꺾으면서 지난 라운드 부진에서 탈출했죠. 최근 그 브라질 삼각편대 레안드로, 디에고, 아다이톤의 공격 전개가 아주 매끄럽고 잘 이루어집니다. 특히 아다이톤이 최근 컨디션이 올라오면서 두 경기 연속 득점으로 파기력을 보여주고 있죠. 다만 수비 밸런스가 아직 잡히지 않아서 요코 FC에게도 무실점 승리를 거두긴 했는데 위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공격적인 경기 운영에 비해 미드필더에서의 압박이 좀 떨어지면서 상대 패스 플레이에 뒷문이 쉽게 무너지는 경향도 있어요. 전방의 공격진들의 파괴력이 큰 만큼 상대가 쉽사리 라인을 올리지 못하기도 합니다. 승격팀 도쿠시마가 시즌 초반 다크호스 같은 모습은 사라졌어요. 서서히 하향세입니다. 보야토스 감독이 A매치 휴식기 동안에 수비 밸런스를 점검하고 빌드업 과정 손봤다고 하는데 이게 단기간에 개선되기는 힘든 부분이죠. FC 도쿄는 최근 브라질 삼각편대의 공세가 아주 매섭습니다. 수비 지정에서 실수로 인한 실점이 늘며 최근 고전했지만 그 도쿠시마 상대로는 도쿄의 공격력이 불을 뿜을 거예요. 도쿠시마가 체력적인 우위를 가져가겠지만 도쿄의 공세를 막아내기에는 좀 벅차 보입니다. 이 경기 도쿠시마의 패 예상합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오이타와 가시마의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 오이타, 강등권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오이타인데 지난 라운드 또 삿포로에게 0대2로 패했죠. 삿포로의 리그 득점 선두 로페즈가 결정했음에도 이 상대 공격을 막아내기 버거웠습니다. 최근 소비 조직도 안정된 모습을 보이는 듯 했는데 셋백 라인에 뒷공간을 내주면서 무너지는 모습이에요. 삿포로와의 경기에서 라인을 높이며 압박하려다 이 상대 긴 롱패스 한 방에 골키퍼 1대1 찬스 내주면서 실점해버렸죠. 그리고 또 그런 실점을 하다 보니까 또 뒤로 물러서다가 미드필드 박스 언저리에서 상대 압박을 느슨하게 하면서 또 중거리 슛 내주면서 추가 실점했죠. 상대 속도감 있는 역습에도 수비수들이 대처하지 못해요. 중앙 미드필드 마치다의 공격적인 운영은 좋고 마치다의 득점도 4골로 좋은 편입니다. 최전방 공격수들의 부진으로 18경기를 치르는 동안 단 12골이 그치고 있죠. 원정팀 가시마입니다. 소마가 감독 부임 후 이혼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어요. 지난 라운드 센다이에게 1대1로 무승부 거두면서 17경기 동안에 단 2패밖에 없죠. 센다이전은 거의 일방적으로 우세한 경기를 펼쳤음에도 이 골운이 정말 다르지 않았어요. 이거 자칫 패배할 뻔했죠. 피치카하고 실바의 중원 장악력을 바탕으로 공세를 펼쳤고 에버라우드 우에다 공격을 주도했는데 23개의 슛을 시도했는데 마지막 97분에 간신히 한 골을 넣는데 그쳤죠. 미드필드 우위를 앞세워서 우상 경기를 펼치고 많은 슈팅을 시도하지만 아직 외국인 공격수들이 골이 안 터지고 있어요. 이게 하나의 지금 가시마의 발목을 잡고 있죠. 전체적인 팀 밸런스는 안정적입니다. 아마 센다이전에서는 그 센터백 이누카이가 공중볼 처리 나오진 않아야 될 실수가 나오면서 실점하면서 팀을 위기에 빠뜨렸었죠. 전체적인 전력차가 매우 큰 경기입니다. 이거 홈팀 오이타가 최전방 공격진의 부진으로 공격력은 약하고
또 수비 밸런스도 좋지 않아요. 실점도 많은 아주 최악의 상황이죠. 근데 이런 팀의 위기를 해결해줄 그 뚜렷한 에이스 선수도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반면 가시마는 감독 교체 이후 팀 밸런스가 안정되면서 꾸준히 좋은 경기를 보여주고 있죠. 가시마 역시 최전방 공격수들은 부진하지만 그 수준 높은 미드필드 플레이를 통해서 이 다양한 선수들이 골을 터뜨리고 있어요. 가시마의 경기력을 이 오이타가 감당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오이타의 패 예상합니다. 일곱 번째 경기는 메이저리그입니다. 뉴잉글랜드 레볼루션과 뉴욕 레드의 경기인데요. 뉴욕시티 원정에서 그 상대의 강한 공세에 힘겨운 경기를 펼쳤던 뉴잉글랜드지만 확실한 골 결정력으로 역전승을 거두면서 4연승을 거뒀죠. 승점 20점 고지에 올랐습니다. 경기 초반 상대의 빠른 공세에 고전하면서 페널티킥을 내줬는데 터너 골키퍼가 딱 잡아버렸어요. 막아버렸죠. 최전방에서 보호가 전반에 그 환상적인 터닝슛으로 앞서갔는데 후반에 측면 수비 흔들리면서 두 골을 내주면서 2대2 균형을 맞췄었죠. 센터백 벨이 공격 가다면서 헤딩골을 넣고 측면 돌파에 의한 그 맥나마라의 잘라먹기 골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공격형 미드필더 부카나가 후반 교체 투입 후 측면에서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어요. 미드필더들이 기량이 뛰어나서 전체적인 팀 밸런스가 굉장히 좋습니다. 공격 전개도 매끄럽고 수비적인 부분도 아주 안정감이 있어요. 원정팀 뉴욕 레드불스입니다. 지난 필라델피아 뉴잉글랜드와의 경기에서 연달아 퇴장 선수 나오면서 2연패의 부진을 겪었었죠. 최근 올란도 내시빌 상대로 연달아 승리하며 2연승으로 부진에서 탈출했어요. 공격형 미드필더 클라크, 그리고 측면에 카세레스, 이 두 젊은 미드필더들이 팀을 이끌었어요. 근데 다만 이 카세레스가 코파 아메리카 차출돼서 당분간 리그에 나설 수가 없죠. 카세레스가 있었을 때는 4-4-2 형태로 운영을 했었는데 차출되고 나서는 4-3-1 형태로 바꾸면서 이 1자리에 클라크를 두면서 클라크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죠. 이 클라크는 어린 나이답지 않게 노련한 경기 운영으로 팀 공격을 이끌고 있습니다. 중앙은 물론 좌우 측면으로도 넓게 움직이고 이런 움직임으로 골을 만들어내고 있죠. 젊고 역동적인 선수들이 많은 만큼 역습 전개가 매우 빠릅니다. 측면 자원 이오드 SP도 매우 뛰어난 편이죠. 뉴잉글랜드의 상승세가 아주 예사롭지 않죠. 미드필더진의 짜임새 있는 운영으로 전체적인 경기 주도권을 가져오며 공격적으로 나서요. 그동안 침묵하던 최전방 공격수 보우도 서서히 골이 터지고 있습니다. 뉴욕 레드는 주축 미드필더 카세레스의 차출 공백이 좀 아쉽죠. 최근 2연승의 상승세였지만 측면 공격이 막힌 상황이에요. 베스트 멤버로 맞대결을 펼쳐도 팽팽한 경기인데 차출과 부상자가 많은 상황입니다. 홈에서 뉴잉글랜드가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죠. 지난 5월 23일 맞대결에서도 보우, 부카나, 북사의 연속골로 뉴잉글랜드가 3대1 완승을 거뒀죠. 뉴잉글랜드의 승 예상합니다. 여덟 번째 경기는 뉴욕시티와 애틀란타의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 뉴잉글랜드 상대로 카스텔라노스와 모랄레스를 앞세워가지고 공격적인 경기를 펼쳤어요. 그리고 타바레즈의 퇴장 공백은 메디나가 2선으로 내려와서 해결을 했었죠. 경기 초반 메디나가 현란한 개인기로 페널티킥 얻어냈는데 이 카스텔라노스가 실축하고 말았죠. 근데 카스텔라노스 득점은 없었는데 자기의 장점, 그 상대 공간 향한 움직임 아주 뛰어났죠. 모랄레스도 정확한 패스와 크로스를 카스텔라노스한테 연결하면서 여러 차례 위협적인 장면을 연출했어요. 전반 선제 실점하긴 했지만 후반 교체 투입된 안드레이드와 타주리가 추격골을 터뜨렸죠. 세트피스 수비에서 상대 선수를 놓치면 그 프리한 헤더골을 내주면서 좀 수비 허점이 나타났어요. 후반 종반에도 측면 수비진이 체력 저하로 속도전에서 밀리는 모습을 또 보여주기도 하더라고요. 메디나 중심의 공격적인 운영은 아주 매끄럽고 좋지만 이 측면 수비의 체력 저하, 이거는 좀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원정팀 애틀란타입니다. 매우 젊은 팀이죠. 필드 플레이어 중에서 가장 나이 많은 선수가 호세프로 28살이에요. 그 호세프는 2018 시즌에 35골, 2019 시즌에 28골로 이 애틀란타 공격을 혼자 완전 멱살 캐리했었어요. 근데 지난 시즌에는 부상으로 단 한 경기밖에 못 나왔죠. 부상에서 완벽히 회복한 올 시즌 현재 2골을 터뜨리며 서서히 폼을 끌어올리고 있었는데 이 선수도 코파 아메리카에 차출되면서 당분간 경기에 나설 수가 없죠. 호세프의 결장으로 3톱 구성이 어려워진 애틀란타는 요즘에는 3-4-2-1 형태의 전술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모레노 중심의 미드 플레이가 뛰어나서 경기 주도권을 좀 우세하게 가져가긴 하죠. 최근 2경기 연속 이득점 하긴 했는데 아쉽게도 수비 지정에서 뒷받침 안 되면서 무승부에 그치고 말았어요. 지난 시즌에 비해서 공격 작업이 나아지며 득점력은 올라오고 있는데 수비 뒷받침 안 되면서 최근 4무승부로 좀 아쉬운 상황이죠. 애틀란타의 수비 조직이 견고한 편이지만 그 뉴욕시티의 메디나 중심의 현란하고 빠른 공격 전개 속도를 따라잡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애틀란타가 모레노 중심의 미드필드 운영으로 대응을 하겠는데
최근 뉴욕시티가 보여주는 공격력이라면 충분히 홈에서 우세한 경기를 펼칠 것 같아요. 다만 애틀란타가 최근 경기들에서 어떻게든 비겨내며 쉽사리 피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 경기 무승부 가능성도 굉장히 커 보입니다. 뉴욕시티의 승무 예상합니다. 아홉 번째 경기는 필라델피아와 콜럼버스 경기인데요. 홈팀 필라델피아, 지난 시즌 동부리그 1위 팀이죠. 지난 19시즌 15골로 커리어 하이를 보였던 카포가 올 시즌 초반 부진 벗어나면서 최근 골 감각이 올라오고 있어요. 최근 5경기에서 3골을 몰아치고 있죠. 카포와 함께 투톱으로 나선 버크도 최근 출전 시간 늘려나가면서 골맛을 보고 있어요. 젊은 공격형 미드필더 폰타나 중심으로 미드필드에서의 경기 운영이 굉장히 좋습니다. 중앙과 측면에서 몬테이로가 공격 활로를 뚫어주고 있죠. 지난 라운드 애틀란타전에서는 코너킥 수비 가다만 카포의 자책고 참 안타까운 장면이었어요. 다시 코너킥 상황에서 상대 센터백에게 헤딩골을 내주면서 2대0으로 끌려갔죠. 후반 버크가 리바운드골로 추격하고 센터백 글레네스의 장거리골로 균형을 맞췄어요. 이 글레네스 선수 이거 수비력도 좋은데 중거리 슈팅 능력도 굉장히 뛰어나더라고요. 원정팀 콜럼버스입니다. 지난 시즌 플레이오프 우승팀으로 공격과 수비 밸런스가 굉장히 안정적인 팀이죠. 다만 올 시즌 초반 부상자들 발생으로 어려운 시즌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시즌 초반 저조한 득점력으로 고생했지만 최근에는 자르데스하고 젤라리안의 득점포가 터지며 3연승이죠. 젤라리안은 투톱 바로 밑에 위치하면서 공격 전개부터 마무리 킬패스, 마무리 슈팅, 공격을 혼자 주도하고 있죠. 올 시즌 8경기에서 9득점인데 최근 3경기에서 6골을 몰아치고 있어요. 오른쪽 측면 미드필더로 나서는 에시엔도 폭발적인 스피드로 상대 뒷공간을 침투하고 중앙으로 연결하는 크로스와 패스 타이밍도 아주 좋습니다. 수비적인 안정감을 바탕으로 근데 최근 공격력까지 좋아지고 있죠. 리그 3위, 4위 상위권 팀들의 맞대결인데요. 필라델피아는 카포와 버크 이 두 장신 공격수들이 최근 꿀맛을 보고 있죠. 이 공격수들을 앞세워서 웬만해선 지지 않는 경기들을 펼치고 있어요. 콜럼버스는 그동안 수비적인 부분으로 버텨왔는데 최근 자르데스와 젤라리안의 득점포 터지면서 공격력이 살아났어요. 특히 젤라리안의 활약이 돋보이고 있죠. 필라델피아의 높이 있는 공격도 그 콜럼버스의 수비진이 충분히 커버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역대 맞대결 전적에서 서로 홈 경기에서 우세했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콜럼버스가 최근 3연승의 기세, 살아난 공격력 앞세워가지고 우세한 경기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필라델피아의 경기력도 안정된 만큼 무승부 가능성도 있겠죠. 필라델피아의 무패 예상합니다. 10번째 경기는 시카고와 신시내티 경기입니다. 홈팀 시카고. 전체적인 전력이 좀 약해요. 수비적인 경기 운영을 하지만 수비 숫자를 많이 두고도 박스 안에서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실점하는 경우가 많죠. 미드필드의 숫자를 5명이나 두면서 패스 플레이를 통해서 경기를 풀어가려고 하는데 좀처럼 공격 진영에서 결정적 찬스를 못 만들어요. 아무래도 올 시즌 개막을 앞두고 리빌딩을 시작하면서 팀 밸런스가 제대로 아직 잡히지 못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미드필더 스토야노빅이 3골이고 주전 공격수 로베르츠가 올 시즌 개막전 1득점 이후에 침묵 중이에요. 공격이 전혀 안 되고 있죠. 수비 조직은 뒷공간을 향하는 공간 패스, 특히 센터백 사이로 침투되는 패스에 전혀 대비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공격을 전개하기 위해서 라인을 높였을 시 골키퍼가 좀 앞으로 나와서 커버해주는 커버 범위도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위험한 공간 패스에 굉장히 취약하죠. 원정팀 신시내티입니다. 지난 시즌 최하위에 머물렀던 신시내티인데 올 시즌 앞두고 공격적으로 선수들을 영입했어요. 브레너, 이르겐 이런 공격적인 공격 라인의 선수들을 보강을 했는데 이 두 선수 기대에 미치지 못해 한 골에 그치면서 큰 도움이 안 되고 있습니다. 미드필더에 영입한 그 아코스타는 공격적인 전진 패스 경기 운영으로 팀에 보탬되고 있어요. 근데 그 뒷문이 좀 허약해요. 라인을 올리다가 상대 뒷공간 롱패스 한 방에 무너지는 이 수비 라인의 대처가 굉장히 미흡하죠. 공격적으로 운영은 아코스타를 앞세워가지고 공격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전방에서는 마무리 짓지 못하고 계속 라인을 올리다가 역습 카운터를 얻어맞는 그런 형태입니다. 수비진의 발이 대체적으로 좀 느린 편이에요. 근데 왼쪽 측면 공격수로 나서는 그 가나의 아탄가 20살이 어린 선수인데 이 선수가 최근에 측면에서 굉장히 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두 팀 모두 수비적인 부분에서 부족한 모습이 있는데요. 경기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시카고보다 신시내티가 조금 앞서는 모습입니다. 뒷공간 털리면서 실점이 많긴 한데 공격적인 경기 운영으로 상대를 몰아붙여요. 아코스타 중심의 미드필드 플레이가 좋은 신시내티가 시카고 원정에서도 왠지 이변을 연출할 것 같아요. 왜냐면 최근 측면 윙에서 폭발적인 스피드를 자랑하는 이 아탄가의 활약이 좀 기대가 되기 때문이에요. 아코스타의 그 날카로운 패스, 아탄가의 침투, 이게 뭔가 그 신시내티의 새로운 공격 패턴으로 자리 잡을 것 같습니다. 시카고의 느린 수비가 아코스타의 빠른 패스 줄기, 아탄가의 공간 침투 요거 감당하기 벅차 보입니다. 시카고의 패 예상합니다.
11번째 경기는 미네소타와 오스틴의 경기입니다. 홈팀 미네소타 중원에서 헤이스와 도슨 콤비 경기 운영이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헤이스는 수비력도 뛰어나고 볼 탈취시 빠른 공격 전개도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 프랑스 출신의 아드리엔 은누가 그 팀에 이제 합류해서 최근 2경기 나오고 있는데 메이저리그에 적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지난 댈러스전에서 득점은 없었는데 최전방 원톱 역할을 아주 잘 수행했죠. 아드리엔의 합류로 문제점인 공격력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르헨티나 출신의 그 공격형 미드필더 레이노스도 부상으로 지난 그 솔트레이크 원정에는 참여하지 못했는데 지난 댈러스전에서 뭐 교체로 투입돼서 컨디션 점검을 마쳤죠. 수비 스타일이 조금 거친 편이어서 경고가 많은 편인 게 이게 좀 위험 요소이죠. 오른쪽 측면 수비수 마르티니 오베레픈도 굉장히 위협적입니다. 이 선수 크로스도 좋은데 딱 와서 자기가 각이 보이면 바로 때리는 이 슈팅도 굉장히 매섭습니다. 원정팀은 오스틴입니다. 올 시즌 창단팀이죠. 첫 시즌이에요. 지난 라운드에서 시즌 첫 홈경기를 치르며 승리를 기대했는데 골 결정력 부족으로 0대 무승부에 그쳤죠. 노련한 베슬러 중심의 폭백 수비 조직은 좀 안정적인 편이에요. 또 이 베슬러의 파트너 센터백 카칸테는 제공권이 굉장히 탁월합니다. 세트피스 시에도 공격 가담 굉장히 위협적이죠. 최전방에 나서는 도미게스는 원톱으로 활약을 하고 있는데 아직 득점이 좀 저조해요. 9경기에서 3골에 그치고 있죠. 왼쪽이 갈라거의 그 순발력과 돌파 능력도 뛰어납니다. 알렉산더링이 중원에서 전체적인 밸런스를 잡아주고 포체티노와 파군데즈가 공격적으로 나서는 이런 미드필더 조합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생팀이지만 공격적인 선수형이므로 전체적인 틀은 잘 잡아놨어요. 근데 다만 전방에서 골이 안 터지다 보니까 아직 그 승리를 많이 챙기지 못하고 있죠. 최근 2경기 연속 무승부를 거뒀지만 그 미네소타의 경기력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최전방에 은우가 합류했고 공격형 미드필더 레이노스도 컨디션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발목을 잡고 있던 공격적인 부분이 해결되면서 경기력이 아주 좋아졌죠. 신생팀 오스틴은 베슬로 중심의 폭백 수비 라인은 안정적인데 최전방 골 결정력이 문제입니다. 도밍게스가 아직 메이저리그 사커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해 보여요. 앞선 맞대결에서는 오스틴이 1대0으로 승리했는데 최근 경기력이 올라오고 있는 미네소타가 이 홈에서는 우세한 경기를 할 것 같습니다. 미네소타의 승 예상합니다. 12번째 경기는 휴스턴과 포틀랜드 경기인데요. 먼저 홈팀 휴스턴 역수비주의 경기를 펼친 휴스턴이죠. 최근 2경기 연속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요. 미드필드 싸움에서 밀리며 최근 경기들이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미드필드 압박 실패하면서 상대가 손쉽게 전진 패스를 시도하니까 이 휴스턴이 위기를 너무 자주 맞이한 상황이었어요. 수비적으로 숫자를 많이 두지만 어려운 경기였죠. 실점 상황도 보면은 박스 안에 그 수비 숫자가 많았는데도 상대 선수를 놓치면서 프리하게 슈팅 내준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 LAFC와의 경기도 그랬었죠. 역습 상황에서 측면에서 피코가 위협적인 돌파 능력 그리고 확실한 개인 기량으로 상대 수비는 제쳐내는 능력이 뛰어나죠. 최전방 우르티는 박스 안에서 침착한 슈팅이 장점입니다. 우르티 최근 5경기에서 4골, 3경기 연속골에 아주 물오른 골 감각이에요. 원정팀 포틀랜드입니다. 시즌 초반 부상과 대표 차출로 좀 어려운 경기들을 치르고 있었죠. 주전 공격수의 차출로 공격적인 운영보다는 대체로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차라가 중원에서 팀이 공수 밸런스를 잘 조율하고 있죠. 지난 라운드 캔자시티와의 경기에서는 상대 공세에 밀리면서 되게 어려운 경기를 했어요. 근데 왼쪽 측면에 아스플리라가 문제는 혼전 상황에서 동점골을 터뜨리고 오른쪽 측면 로리아가 중앙으로 이동하며 역전골을 터뜨렸죠. 모라의 차출로 그 최전방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 측면 자원들이 이렇게 골을 터뜨려주면서 홈에서 역전승을 거둘 수 있었어요. 수비 진영에서 볼 처리 미숙으로 위기를 좀 맞이하기도 했는데 클라크 골키퍼의 선방으로 위기를 넘겼어요. 근데 이런 불안한 모습이 아주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두 팀 모두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선호하죠. 수비적으로 플레이하며 역습을 노리는 스타일입니다. 휴스턴은 최근 우르티가 전방에서 3경기 연속골로 활약하고 있어요. 또 측면의 윙어 피코의 활약도 돋보이고 있습니다. 이 역습이 최적화된 공격 진영이죠. 피코가 치고 달려가서 내주면 우르티가 마무리. 포틀랜드는 원톱 모라이 차출과 부상자들로 공격진 구성이 좀 어려움이 있어요. 지난 라운드는 측면 자원들의 득점으로 승리하긴 했지만 공격진 구성이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올 시즌 앞선 맞대결은 포틀랜드가 2대1로 승리했지만 우르티의 득점포가 터지기 시작한 휴스턴이에요. 이번 경기 우세하게 가져갈 것 같습니다. 두 팀 모두 밸런스가 안정적인 만큼 이 경기는 휴스턴의 승 혹은 무승부 이렇게 예상합니다. 13번째 경기는 캔자시티와 콜로라도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 캔자시티는 폴리도, 잘로이 이 확실한 골게터들을 앞세워서 공격적인 축구를 구사하죠. 부시오 중심의 미드필더 진영도 뒤로 물러서는 거 없고 오로지 공격 앞으로 아주 전진 패스 위주의 재밌는 축구를 구사하고 있습니다. 매경기 공격적으로 상대를 압도하면서 많은 슈팅을 시도하는데 슈팅 시도에 비해 골이 적은 편이에요. 동서부 통틀어서 가장 많은 골을 기록하고 있지만 캔자시티가 시도한 슈팅 대비해서 진짜 적은 골입니다.
지난 라운드 포트랜드 원정에서도 19개나 슈팅을 시도하고선 한 골에 그쳤어요. 이게 우세하게 경기를 펼치고도 결국 역전패당하고 말았죠. 최전방 폴리도와 잘루이는 확실히 MLS 수준보다 높은 기량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근데 최근 조금 부진하긴 해요. 린지와 말틴, 좌우 측면 수비도 공격적으로 많이 올라왔었는데 최근 실점이 많아지는 만큼 이 선수들의 공격을 좀 자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원정팀 콜로라도입니다. 이거 전체적으로 수비 숫자를 많이 두면 안정적인 경기 운영 선호하고 최전방 공격수들의 움직임을 통해서 역습 위주의 전술을 펼치죠. 그 주축 미드필더 요네스 나밀이 부상으로 결장 중이지만 그 미국 대표팀으로 활약 중인 수비형 미드필더 아코스타가 확실히 팀의 중심 밸런스를 잘 잡아주고 있어요. 공격진에서는 시즌 초반 부진한 모습이었지만 최근에 베리어스와 루비오의 골이 서서히 터지고 있죠. 베리어스는 특유의 기민한 움직임으로 상대 수비 뒷공간을 아주 굉장히 잘 활용해요. 루비오는 박스 안에서 확실한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죠. 왼쪽 측면 바셋의 돌파와 움직임도 좋고 크로스도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5백 형태로 운영하는 수비 조직도 굉장히 안정감이 있습니다. 두 팀 모두 공격을 선호하는 경기 운영을 펼치는데요. 캔자시티는 폴리도와 잘로이라는 확실한 최전방 자원을 통해서 90분 내내 공격 앞으로 스타일이죠. 콜로라도 역시 베리어스와 루비오 투톱이 최근 꿀감각에 올라오며 팀의 연승을 이끌고 있어요. 서로 공격적으로 맞붙을 두 팀이지만 주축 미드필더 나밀의 결장으로 중원의 짜임새가 떨어지는 콜로라도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캔자시티는 지금 매 경기 상대의 2배 이상 가까운 슈팅을 시도할 만큼 파상 공세를 펼치죠. 올 시즌 홈에서 무패예요. 캔자시티 홈 경기인 만큼 캔자시티의 승리가 예상됩니다. 캔자시티의 승. 마지막 경기는 내슈빌과 토론토의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 내슈빌. 메이저리그 사커의 대표 센터백 짐머만 중심의 수비적인 부분은 잘 운영되고 있는데 공격 진영에서 쉽사리 골이 잘 터지지 않고 있어요. 사퐁, 물리 이런 최전방 공격수들의 부진이 깊어요. 공격형 미드필더 무크타르가 3골로 팀 내 최다 득점입니다. 최전방이 부진하자 최근에는 이미 무크타르가 최전방 투톱으로 나서고 전담 키커로도 활약하고 그러고 있죠. 수비적인 부분은 잘 막아내지만 짐머맨의 높은 제공권 장악과 노련미를 바탕으로 견고한 모습이에요. 다만 짐머맨이 상대 주전 공격수 마크에 묶이다 보면 동료들의 백업 수비와 상대의 빠른 공격에는 조금 취약한 부분이 있죠. 핵심 미드필더 무크타르가 전방에 배치되면서 미드필더의 압박과 짜임새도 조금 느슨해진 부분이 있어요. 원정팀 토론토입니다. 지난 시즌 동부 2위에 올랐던 강호였지만 올 시즌 초반 연패에 허덕이면서 하위권에 머물러 있죠. 특히 최근 3경기 연속 패하면 3연패 부진이에요. 최근 2시즌 연속 팀 공격을 이끌었던 에이스 그 포셀로가 부상으로 결정했다가 최근에 복귀했습니다. 올 시즌 개막을 앞두고 뚜렷한 선수 보강이 없었고 주축 선수들의 부상에 챔피언스리그 병행까지 팀 재정비가 좀 필요한 상황이었죠. 지난 라운드 올란도를 상대로는 팽팽한 경기를 펼치며 접전을 펼쳤는데 후반 막판 그 포셀로 복귀를 공격전기가 조금씩 틀을 갖춰가고 있지만 수비 진영에서 그 전진 패스 한 방에 쉽사리 무너졌어요. 젊은 공격수 아카놀리는 피지컬 앞서 최근 6골을 기록하고 있죠. 나란히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두 팀이죠. 내시빌은 수비력은 안정됐지만 공격력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반면 토론토는 공격과 수비 둘 다 안정이 안 되면 부진하죠. 최근 성적만 놓고 보면 내시빌의 우세가 점쳐지는데 토론토는 포셀라가 복귀하면 서서히 경기력이 올라갔어요. 최근 실점이 많았지만 그 콜럼버스 올란도로 이어지는 상위 팀들과의 맞대결이었죠. 내시빌이 무크타로 앞세워서 우세한 경기를 할 것 같긴 한데 포셀라가 이 선에 자리 잡고 공격적인 경기 운영을 펼치는 이 토론토의 공세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이 경기 승패가 갈릴 것 같습니다. 14경기 최종픽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 비셀고베의 승, 2번 센다이의 승 혹은 패, 3번 가시와의 패, 4번 구마리의 승, 무, 5번 도쿠시마의 패, 6번 오이타의 패, 7번 뉴잉글랜드의 승, 8번 뉴욕시티의 승, 무, 9번 필라델피아의 무, 패, 10번 시카고의 패, 11번 미네소타의 승, 12번 휴스턴의 승, 무, 13번 캔자시티의 승, 14번 내시빌의 승, 패. 이상으로 저희 분석은 마치도록 하겠고요. 구독자 여러분들 저희 분석 참조하셔서 이번 회차, 특히 2월 회차니까 신중하게 선택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저희는 주말 26회차 분석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